고금소총과 야담. 독도신선. 조선말 강원도 고성에 유동지라는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친구 24명과 함께 미역을 따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거센 서북풍에 휩싸여 그만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어 배가 파도에 휩쓸렸고 가지고 온 음식마저 떨어져 유동지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참 바다 위를 떠돌던 배가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유동지가 정신을 차리자 하얀 옷을 입은 2명의 사내아이가 백사장을 지나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바깥 사람이 표류하여 이곳 백사장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2 사내아이는 허리에 찬 호리병을 꺼내어 유동지와 일행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파도에 시달려 지쳐있던 일행은 기운을 되찾고 정신이 맑아져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내아이의 안내를 받아 일행은 어느 초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헌솜을 걸치고 피부가 검은 노인 1명이 있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그를 신선으로 여기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그대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묻자 유동지 일행은 자기네가 고성 출신의 어부들로 미역을 따라왔다가 서북풍에 밀려 표류하다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노인은 자기도 고성 사람인데 60년 전에 표류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다면서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이 사는 섬은 사방이 깨끗한 모래와 푸른 소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가운데에는 금빛 풀이 돋아났고 드문드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물을 마시며 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유동지 일행에게 그 물이 경액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색깔은 젖국같이 흐렸지만 마시면 이내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노인에게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곳은 동해의 단구이며 신선의 땅이라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유동지 일행에게 해가 뜨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가 하늘에 닿고 은같이 생긴 산이 병풍처럼 솟아나며 그 위로 태양이 떠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노인은 저 산 위가 태양이 떠오르는 근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자신들이 있는 단구를 신성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섬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일행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섬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지겨워진 일행은 노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일세. 그대들이 여기에 온 지 거의 50일이 지났으니 아마 바깥 세상에서는 50년이 지났을 걸세.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자 가족들은 다 죽고 없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유동지 일행은 노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설마 하고 믿지 않으며 계속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일행의 간절함을 본 노인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는 하얀 옷을 입은 사내아이 2명에게 명하여 그들을 배에 태워 고향으로 데려다 주라고 말하며 가는 도중에 마시라고 경액수가 든 병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유동지는 그것들 중 3병을 몰래 품에 숨겼습니다. 2명의 사내아이와 함께 유동지 일행은 배를 타고 며칠 동안의 항해 끝에 무사히 고향인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한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자신들이 살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40년 전에 모두 늙어서 죽고 아내와 아들마저 죽었으며 지금은 손자 세대가 미역을 따러 바다에 갔다가
죽은 조상들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동지 일행은 고향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다른 두 사람은 예전처럼 불에 익힌 음식을 먹다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반면 유동지는 숨겨온 병에 담긴 경액수만 마시고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아 아무런 병 없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박생의 임사체험.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이승으로 돌아오는 신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도 종종 언론에 실립니다. 임사체험이나 사후 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박생이란 사람은 지금의 장티푸스인 연병에 걸려 약 열흘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호련히 어딘가로 향하는데 아전들이 쫓아와 잡으려 하는 것 같아서 도망을 가다 보니 큰 사막을 지나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궁전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말끔히 청소가 된 땅이 꽤 넓은데 단이 노천에 설치되어 있고 붉은 난간이 둘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그 안에 줄지어 앉아 있고 머리는 소 같고 몸은 사람 같은 요괴들이 뜰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생이 오는 것을 보고는 뛰어나와 잡아서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이 끓는 가마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승려와 비군이 남자와 여자가 끓는 물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생이 가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사람들이 쌓여 있는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양손을 솥 표면에 대고 반드시 누워서 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 야차가 쇠꼬챙이로 그를 꿰어서 땅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생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 박생은 상급 관청으로 보내졌습니다. 큰 궁궐에 이르러 견문을 들어가니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좌우에 탁자가 있었습니다. 높은 면류관을 쓰고 수놓은 옷을 입은 관리들이 그 위에 줄지어 앉아 있고 수레와 호위병들의 성대함은 마치 왕과도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앉은 책상 위에는 각종 문서가 잔뜩 쌓여 있고 판결 도장이 벼락같이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두건을 쓴 나졸들이 책상 아래 엎드려 있다가 문서들을 날랐는데 그 모습이 매우 엄숙했습니다. 나졸들이 박생을 끌어오니 관리들이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또 어떤 직책을 맡아보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박생은 세상에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으며 직책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운영했던 병원인 의국에 속해 있었으며 병에 잘 듣는 약과 치료법을 기록한 책인 방서를 출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관리들은 서로 박생에 대하여 이 사람은 아직 이곳에 올 차례가 아닌데 실수로 왔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의논을 벌였습니다. 관리 한 명이 박생을 데리고 자리 뒤쪽으로 가서 지금 너에게 떡을 줄 것인데 그 떡을 먹으면 너는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관리의 얘기처럼 나졸들이 많은 떡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관리가 가르쳐준 대로 먹는 척만 하고는 몰래 품속으로 떡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관리들은 결국 박생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공문서에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 박생에게 주고는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박생이 인사를 하고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던져놓던 곳까지 나오니 그를 처음 체포한 옥졸이 박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생이 관에서 이미 가도 좋다고 했는데 왜 막는 것인가 라며 따지자 옥졸은 나는 문을 지켜야 한다. 관의 증명이 없으면 너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생이 받아온 공문서를 내밀자 옥졸은 관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라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너의 말이 사실이니 가도 좋다
라고 사과하고는 하얀 삽살개 한 마리를 주면서 저 개를 따라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삽살개를 따라 한참을 가서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삽살개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 건너므로 박생도 몸을 날렸습니다. 강이 한복판에 빠졌는데 마치 수레에 앉은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바람과 물소리만 들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옆에서 울고 있고 친척들이 모여서 막 자신의 장례식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박생이 깨어나서 지금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묻자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일 후에야 박생은 비로소 생생하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천 담적기에 나온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의 신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은 페르세폰의 여신이 저승에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승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삽살개가 죽은 이의 영혼을 안내한다는 내용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얀 삽살개를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안내원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밥을 주시오. 오늘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남쪽으로 삼리되는 곳에 성산이 있는데 그 아래 석굴이 있어 높이는 약 3미터가 넘고 너비도 10자가량 되었습니다. 그 석굴로 깊숙이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아서 고을 사람들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끝에 도착하기 전에 횃불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그만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굴은 깊이가 매우 깊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굴 주변에 사는 선비 2명이 동굴의 끝까지 가볼 결심을 하고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굴의 주변을 밝히고자 많은 횃불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굴이 깊어졌고 어떤 곳은 좁고 어떤 곳은 넓으며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고 넓이와 높이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수십 리를 갔을 무렵 횃불이 다 타서 그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당황하고 있을 무렵 별 하나가 공중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그 별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니 문득 길이 환하게 열리며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밭과 동네가 멀리 펼쳐져 보이고 소와 말, 닭과 개들도 보이며 풀과 나무의 향기에 시냇물과 물레방아 찢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선비들이 떠나온 바깥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배가 고팠던 선비들은 가까운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먼 길을 오느라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여러 번을 외쳐도 사람들은 선비들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비들이 뭐라고 외치건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선비들은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의 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밥을 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귀신이라도 와서 내 몸에 붙었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물에 만밥을 가져와서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허공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선비들은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얼른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 사람들을 향해
밥을 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동굴 속 동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선비들을 향해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도저히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왔던 동굴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자 높은 봉우리 위로 빠져나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니 강물 위로 배 한 척이 오기에 그 배를 소리쳐 불러 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왔던 봉우리는 단양의 옥순봉이었습니다. 동굴 속을 계속 걸어가다가 현세와 똑같은 공간을 발견하여 들어갔지만 정작 그곳의 사람들은 아무도 선비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남굴의 끝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과 연결된 공간인 듯합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현재의 세계에 사는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의 세계에 간섭하려는 현세의 사람들이 귀신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잘 다듬으면 재미있는 한국형 판타지를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부처의 비밀. 조선의 서유영의 큰아버지, 즉 그의 아버지의 형인 송화공은 어린 시절에 마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송화공을 본 사람들은 다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 태어난 신선이나 부처가 틀림없다. 저 미모는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다. 라며 칭송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던 송화공은 21세가 되던 해 갑자기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삶이라서 송화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도 너무하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왜 벌써 데려간단 말인가 하며 슬퍼했습니다. 서유영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신기한 사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인 송화공이 갑자기 죽은 일은 그가 불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송화공이 한창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을 때 조선의 영조 임금은 초하룻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직접 활을 쏘는 시험을 주관했습니다. 조선이 유학자를 우대하는 나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무예를 완전히 소홀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말한 대로 활쏘기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 유학자나 선비들도 활쏘기는 기본적인 교양으로 익혀두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도 신하나 장수를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이기 좋아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였을 때 서유영의 할아버지도 벼슬살이를 하고 있던 터라 그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차례가 와서 활을 쏘았는데 그날 운이 나빴는지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관역의 단 한 발의 화살도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영조는 성질이 급한 임금으로 유명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관역의 화살을 한 발도 맞추지 못하자 영조는 무척 분노하여 활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관리는 조정에 있을 자격이 없다 면서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그를 귀양 보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알아놓은 아들인 송화공과 인사를 주고받을 사이도 없이 영암군으로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지인 영암군으로 간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온 슬픔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하늘 높이 날아가서는 어느 작은 산 속의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 주변의 산은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는데 암자의 현관에는 옥천암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으며
그 암자 안에는 돌로 만들어진 부처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부처를 본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혹시 저 부처한테 내 아들에 관해 물어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부처를 향해 큰절을 하고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의 큰아들이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돌부처는 너의 큰아들은 원래 나의 향부를 피우는 일을 했던 동자인데 우연히 속세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느니라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서유영의 할아버지가 돌부처 주위를 둘러보자 그 말대로 돌로 된 동자 하나가 향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데 그 동자의 얼굴이 영락없이 송화공과 똑같았습니다. 그 동자상이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동자상을 붙잡고 흐느껴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느낀 경험이 너무 생생했던 터라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끝에 월출산 아래에 옥천암이라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자신이 꿈에서 본 대로 돌부처상 옆에 향부를 들고 서 있는 작은 동자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서유영의 할아버지는 큰아들인 송화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돌부처상의 말대로 아들이 본래의 자리인 동자상으로 돌아갔다고 여겨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서유영이 이를 금계필담에 옮겨 적은 것이라 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환생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묘사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왕의 아들, 대략 17세기 말엽에 나온 한국의 고전소설인 숙향전은 저자를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구가한 작품이었습니다. 조선말을 배우던 일본인 학자와 통역관들조차 숙향전을 읽으며 조선말을 익혔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오늘날 엄청난 인기를 끈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 같은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숙향전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그 줄거리는 오늘날 연애 드라마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숙향전 이야기 곳곳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숙향전의 무대는 중국 송나라입니다. 어느 날 송나라의 황태후가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한 황제는 의원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으나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사 한 명이 황제한테 황태후의 병을 치료하려면 3가지 보물인 복례산의 개언초와 서해 용왕의 계안주와 천태산의 벽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사가 말한 개언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풀이고 계안주는 앞을 보게 해주는 구슬이며 벽이용은 귀를 다시 들리게 해주는 버섯입니다. 하지만 복례산과 천태산은 송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신비한 장소이고 서해 용왕을 만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보낼 사람을 놓고 고심에 빠졌는데 숙향전의 주인공인 이선이 나서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만약 3가지 보물을 가져온다면 그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선은 먼저 남쪽 바다로 가서 서해 용왕의 친척인 남해 용왕을 만나 자신이 여행하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남해 용왕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선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셋째 아들을 하인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남해 용왕의 도움을 받은 이선은 다시 여행에 나섰는데 용왕의 셋째 아들이 하인이라서 그를 아는 신들이 대부분 쉽게 통과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선은 용왕의 아들과 더불어 천태산과 복례산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들른 나라는 회외국이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곧바로 걷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다녔습니다. 회외국은 정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온화한 성격을 지녀서 이선 일행의 통과를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회외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이 방문한 나라는 호밀국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오직 꿀만 먹고 사는 독특한 식습관을 가졌습니다. 호밀국은 필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는 이선과 먼 친척벌이라 이선 일행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통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호밀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은 유리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옥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리국은 기성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는 이선 일행을 보고 사람은 이곳에 함부로 올 수 없다 라며 화를 냈으나 용왕의 아들이 간곡히 부탁하여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국 다음으로 이선 일행은 교지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먹지 않고 차만 마시고 살아서 외모가 마치 짐승처럼 생겼으며 규성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규성왕은 거칠고 사나워서 외부의 방문객들한테 무척 불친절했습니다. 이선 일행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복례사는 너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그들을 구리로 만든 성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용왕의 아들이 용궁에서 일광로라는 도사를 불러와서 규성왕에게 간곡히 부탁한 끝에 겨우 이선을 데리고 교지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선 일행은 부의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키가 약 3미터나 되었으며 사람과 짐승을 마구 잡아먹는 포악한 식인종이었습니다. 왕자가 부의국의 진성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부의국 주민들이 이선을 잡아먹으려 하자 이선은 왕자가 준 부적을 품속에서 꺼내어 화공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어 이선을 잡아먹으려 했던 부의국 주민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고 이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헤치며 긴 여정을 마친 끝에 이선은 약초와 보물들을 가져와 황태후를 살려냈습니다. 이로써 이선은 황제로부터 초국공이라는 자기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본래 자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유배를 온 신선이었음을 깨닫고는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 숙향전의 결말입니다. 늙은 부부의 아들.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을 보면 놀랍게도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명의 조정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생일날이 되면 어느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집에는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어치웠고 늙은 부부는 밤이 새도록 슬프게 울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생일 때마다 꾸는 것이라 대신은 꿈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대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늙은 부부는 누구이기에 나를 제사상에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는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 것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로다. 얼마 후 대신은 평안도 감사가 되어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이 눈에 띄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마을의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던 감사의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신이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갔던 집이 있는 마을과 똑같았던 것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감사는 급히 행렬을 멈추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집이 감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아전과 다른 관리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전은 감사가 앉을 방석을 놓고 배경으로 삼을 병풍을 쳤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높은 관리가 들어온 일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집의 주인인 늙은 부부는 감사를 보고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방석에 앉은 감사는 늙은 부부를 향해 내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고개를 드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늙은 부부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본 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꿈속에서 본 늙은 부부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와중에도 감사는 정신을 차리고 부부에게 그대들한테는 자녀가 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늙은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인내외한테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그대 부부의 아들은 몇 살에 죽었어?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연도를 감사가 물어보자 늙은 남편은 슬픔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에 죽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해서 농부로 살게 내버려 두기에는 아깝다고 여겨 부족한 살림이지만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고 책을 읽게 했습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평안 감사가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이가 사내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해봐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탄식하고는 갑자기 병이 들더니 그만 모년 모월 모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인내외는 매년 아들이 죽은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을 기리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보니 늙은 부부가 차리는 아들의 제삿날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날과 똑같았습니다. 감사는 비로소 자신이 전생의 늙은 부부의 아들이었으며 감사가 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속 깊이 북받쳐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늙은 부부에게 자신이 매년 생일 때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바로 그대들이 잃은 아들의 환생이요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는 늙은 부부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가 부임한 곳 가까이에 있는 집 한 채를 사서 늙은 부부한테 선물하는 한편 농사를 지을 땅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지만 감사가 되겠다는 염원이 너무나 간절했던지 다시 태어난 이후까지 그 기억이 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